아름다운 인생학교 교장 백만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생이막 여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여가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될까요? 시간은 돈이라서. 예. 결국 우리가 이제 여가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목표는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하면은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살았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직접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그분들이 쓴 책이나 묘비명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죠. 이분들 찾아가 보면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도 해주고 또 나도 내가 그런 운명의 시간을 맞이할 때는 나의 시간을 돌아켜보면서 자식들한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주위 가족이나 친지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호주의 임종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임종 환자들을 겪으면서 그분들이 후회하고 있는 것을 한 5가지로 간추려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열심히 일만 했다는 거야. 사실은 얼마 전에 영국 중앙은행 총재인 머빈 킹이라는 분이 은퇴를 하면서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하고 후회를 했어요. 너무 진짜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이제야 비로소 하려니까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처럼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만 했다고 후회를 하고, 두 번째는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후회를 하는 게, 그거를 임종 직전에다 깨닫는다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세 번째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내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뭐 그런 이제 염려 때문에 못했다는 게 이제 후회가 되죠. 네 번째는 친구들의 우정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 보니까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도 없었던 거고, 대표적으로 과거 세계 제1의 부자, 지금은 누가 제일 세계 부자입니까? 요새는 자꾸 바뀌고 그래가지고 아마존을 창업한 사람이든가요? 얼마 전까지는 빌 게이츠였었는데요. 그전에는 이 사람이 1등이었어요. 누구냐면 월마트를 창업한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역시 돌아가실 때 후회를 하고 죽었어요. 내 주위에는 친구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건 부자다 보니까 다들 이 사람한테 와서는 고개를 조아리고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겠죠. 예. 자기도 누구한테 무슨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싶은데 차마 또 뭐 이렇게 지인들이나 가깝지도 않으니까 이런 이제 사적인 관계를 많이 맺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게 후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번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위해 더 노력을 하지 못했다. 내가 저 변화를 꾀하고 싶은데 잘못될까 봐 변화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같은 후회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똑같은 후회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조금 가슴이 아파요. 에린 카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 최초로 3극점, 극점이라면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 있고 남극점하고 북극점이 있거든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은 누구죠?
힐러리 경이라고 있던가요? 예. 근데 이분은 힐러리 경보다 뒤늦게 정복했지만은 남국점하고 북국점을 동시에 정복을 했던 세계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탐험만 한 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변호사이기도 하고 출판사를 경영했던 대표이며 또 미술품 수집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그런 다방면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책에 재미있는 도표가 나와요. 바로 표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 그런 후회는 지금은 작아.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요. 또 저질렀던 일에 대한 후회, 내가 그걸 왜 그때 했을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는 지금은 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후회는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질러야 돼요, 지금. 망설이지 말고. 예. 삼성생명 은퇴연구소하고 조선일보에서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은퇴 예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몇 가지, 5가지를 추렸는데 그중에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뭘 하고 싶어요? 예? 여행? 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1위가 여행이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죠. 그럼 여행을 해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TV 시청이었어요. 아니, 여행을 하고 싶다면 여행을 해야지. 왜 TV 시청을 하냐고요. 여행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집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그냥 할 일 없이 갈 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생선 비린내 나고 이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에너지가 나도 막 충전이 되는 것 같아. 그것도 여행일 수 있어요. 예. 두 번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두 번째가 뭘까? 자원봉사였습니다. 나도 남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자원봉사를 해야지. 머리로만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봤더니 7%밖에 안 해. 미국의 경우에는 40%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머리로만 그리고 실천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네. 예. 폴 사이먼이 아프리카 리듬을 저희가 따가지고 곡을 하나 지었는데 히트를 쳤어요. 이 방송국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소부터 폴 사이먼을 좋지 않게 본 사회자가 어이 폴, 그거 아프리카 리듬을 갖고 곡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하고 이렇게 폄하를 했죠. 그러니까 폴 사이먼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누가 이렇게 성공하는 거 보고 저건 나도 아는데 그치면 뭐예요? 우리 말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예, 보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대 교수를 역임하신 이근우 박사가 책을 지었는데 제목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진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재미있게 살지? 칙센트 미하이라는 심리학자가 지은 책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을 했다가 그 몰입에서 벗어날 때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엔돌핀이 나오는 정도를 보니까 능동적인 취미 활동을 한 사람은
47%가 몰입을 해요. 근데 수동적인 취미 활동을 한 사람은 4%밖에 몰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능동적 취미를 우리가 권하고 싶은데요. 어느 날 아내가 텔레비를 보면서 데리미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전화가 오니까 전화 이렇게 받으면 텔레비하고 데리미지. 여자들은 그렇게 멀티플레이야.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그거는 바로 몰입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예. 남자들을 화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벽에 못을 박을 때 말 시키면은 잘못하면 손가락치거든. 예. 그 몰입을 하니까. 이런 몰입을 하는 그런 여가 활동 중에 하나가 암벽 등반이에요. 암벽 등반 내려오다가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죽죠. 예. 그래서 이제 비로소 땅에 내려와서 두 발을 딱 이렇게 디딜 때 몸에 좋은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도 의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수술을 그것도 10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해서 성공해서 한 생명을 구했어. 그리고 이제 수도가에서 장갑을 벗고 손을 씻을 때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여가 활동을 하더라도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가 활동을 가급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미 활동에는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저의 취미는 독서기도 한데 독서는 사실은 음악을 틀어놓고도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독서라든지 그림을 구경을 하는 거라든지 또 음악을 듣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수동적인 취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반면에 능동적인 취미는 글을 쓴다든지 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이제 능동적 취미라고 할 수 있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밴드를 결성해서 한 10여 년 직접 연주를 하고 그랬거든요. 언젠가 이게 척추관 협착증 증세가 와가지고 이거 다리가 저리고 좀 허리가 아픈데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기 전부터 걱정을 하고 갔죠. 이제 리허설을 하다가 내가 힘들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리허설을 하고 나서 비로소 끝나서 이제 우리끼리 식사를 하고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안 아팠어? 아플 줄 알았는데. 리허설을 하는데 몰입을 하다 보니까 내 아픈 것도 잊어먹었어. 그래 또 몸에 좋은 엔돌핀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왕이면은 여가 활동을 이용해서 취미를 하더라도 가급적 능동적 취미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권유하고 싶네요. 취미를 통해서 돈도 벌 수 있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도 벌 수 있겠어요? 있습니다.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랑 이제 음악을 같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만도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현대그룹 연구원이었었는데 어느 날 어느 강습회에 가서 자기가 만도린을 가리키고 집에 오는데 같이 이제 동반했던 아내가 당신이 지금 만도린을 가리킬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된다고 보느냐 물음을 던지더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잖아요. 예. 또 아내도 그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나이 40에 사표를 내고 이태리 파도바로 만도린 유학을 갔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만도린을 배웠는데 그때 당시 IMF가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서울시향에서
말로의 교향곡 같은 걸 연주를 할 때 만도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람과 같이 협연을 해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도바 그 음대에서 만도린을 전공한 사람이 동양인으로서 3사람이 있는데 그중 2사람이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자기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 후에도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강좌를 통해서 돈까지 벌죠. 그래요. 언제 한번 제가 만나서 여보, 현대그룹에 있었으면 지금쯤 임원이나 CEO가 돼 있었을 걸. 만도린 유학 간 거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후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회사에 있으면 지금쯤 뭐 할 때예요? 퇴직할 때예요. 퇴직할 때. 근데 자기는 이 만도린을 갖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강좌를 통해서 수입도 얻을 수 있고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인생 이막은 음악 미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예. 또 한 사람은 저하고 같이 금융계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도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도 그림을 좋아했는데 어느 은행의 강남 본부장까지 지냈는데 제가 나이 50에 은퇴한 것처럼 이분도 얼마 있다가 은퇴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팔 수 있는 화랑을 열었어요. 예. 평소에 이게 그림 많이 수집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매매도 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알았잖아요. 예. 언제 한번 갤러리에 갔을 때 낯이 익은 여인이 있어요. 예. 아니 저분 누구지? 나 좀 낯이 익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옛날에 여배우 트로이카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낯이 익으니까 누구잖아요. 그런 얘기 하길래 그렇구나. 그분도 이제 그 미술품 수집이라는 취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죠. 또 한 사람은 이제 여성 의류로 유명한 비비안이란 브랜드를 갖고 있는 남영나일론 사장이었어요. 이분도 이제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이분은 독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춘천에 피스 오브 마인드라는 북카페를 열었답니다. 예, 그래 서초동에 살다가 춘천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오랫동안 북카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랬죠. 또 한 사람은 음악인인데 저하고 같이 음악 활동도 했는데 무역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취미 생활로 요들을 배웠거든요. 요들을 노래 부르기도 하고 이번에 신년에 KBS 아침마당인가 1월 1일 날 거기 나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첫 번째 가출이라는 노래도 부르고 했습니다. 지금은 길거리 뮤지션이에요. 우리가 해외에 가면은 길거리에서 음악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의 시에서 하는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만 길거리에서 연주를 할 수 있어요. 보면 잘하죠. 우리나라도 서울시라든지 용인시에서 길거리 뮤지션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음악을 하면은 소정의 수고료를 지급을 합니다. 이분은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서 또 공연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취미를 통해 돈도 벌 수 있다 없다? 있다. 취미를 통해서 돈도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또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우리 지역 사회에 나도 기여를 하고 싶다. 아까 삼성생명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을 때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 2위가 뭐였죠? 자원봉사. 예. 나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분당 FM 방송이라는 곳에서 방송 진행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진행한 일은 없지만은
그 방송 진행자로서 많은 시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KBS 9시 뉴스 앵커를 역임하셨던 정영석 선생님이 대표였었는데 지원자 인터뷰를 하고 그랬죠. 많은 사람이 방송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방송 경험이 없잖아요. 이력서를 보다가 뭐 방송과 관련된 일을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 일은 해본 적은 없었지만은 대학교 다닐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 무교동 음악다방에서 DJ를 했었습니다. DJ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그때 DJ가 인기가 대단했을 텐데 그러면서 합격. 그래서 분당 FM 방송에 들어가서 제가 동호인 클럽과 책 읽는 주말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4년 진행을 했습니다. 동호인 클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분당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문화예술계 인사를 초청해서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해본 일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방송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버벅거리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듣기를 해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못할 수도 있나 해서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방송국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뜻을 비췄더니 선배들이 처음에는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용기를 주어서 두 번째 해보니까 두 번째도 또 그래. 근데 이게 횟수가 거듭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좋아졌죠. 예. 이게 제가 처음에는 실수를 연발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게스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누가 시켜주면 어때요? 좋죠? 예, 신나죠?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고 나는 이제 듣기만 했죠. 어느 경우에는 너무 재미나게 얘기하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막아야 돼. 그렇게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이 얘기를 나눴는데 어느 할머니는 나이가 살아온 얘기를 이야기로 엮으면 책이 몇 권이나 될 거다. 그런 이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NPR이라는 방송국에서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과 유사한 게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희망자가 신청하면은 거기서 진행자랑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나눈 건 CD를 제작해서 하나는 그분한테 주고 하나는 이제 방송국에서 보관하고 그랬죠. 이게 어찌 보면은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목이 메어서 방송을 진행을 못한 일도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들려주는 그런 진솔한 얘기가 사람을 감동하게 합니다. 유명한 사람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한 2년 동안 하다가 프로그램이 개편이 되면서 책 읽는 주말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또 맡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책을 한 3권 정도 읽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고려병원에 계셨던 정신과 의사로 유명하시죠. 예. 이시영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시영 박사님은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은데도 그리고 집필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근데 그분은 저보다 책을 더 많이 읽어. 어쨌든 이제 저도 책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3권씩 읽는데 그 3권 중에서 한 권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간추려가지고 청취자들한테 1시간 동안 요약해서 낭독을 해줬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자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점자 도서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눈이 멀쩡한 청취자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눈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방송국에 사표를 내고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개포동에 있는 하상시각장애인 도서관에 찾아갔습니다. 예. 여기서 지원자들을 이제 뽑는데 책을 읽어주려면은 목소리가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그래도 목소리 테스트를 여러 번 해요. 예. 이게 목소리 테스트에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책을 읽어주는데 한 권을 읽으려면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그만두면 안 되겠죠. 그걸 책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도 테스트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원자들의 눈을 안대로 완전히 가렸어. 앞이 안 보여. 그리고 알루미늄 포를 하나 쥐어주고 밖에 나가서 걷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니까 교육생들끼리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이 나의 팔꿈치를 잡아주고 나는 이제 안 보이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분이 팔을 이제 끌고 가니까 그나마 내가 길을 갈 수 있었죠. 근데 계단을 올라가서 밖에 나오는데 아파트에 가면은 자동차의 서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가 있죠? 이렇게 요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철이 나는 안 보이니까 거기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 그 사람이 잡아줘서 넘어지지 않았지. 그리고 도로에 나오니까 자동차 소리가 나고 크락션 소리가 막 울리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나한테 막 앞으로 오는 것 같아. 그런 체험을 하면서 시각 장애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됐죠. 왜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그런 체험을 시켰을까요?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진짜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거기서 쭉 도서 낭독 봉사를 하면서 올 때마다 기뻐요. 봉사는 사실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봉사 활동하는 것이 시각 장애인들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앙일보에 어느 시각 장애인 학생이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에 우리나라 최초로 합격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학생이 어디에 소속된가 했더니 제가 도서낭독 봉사를 하는 그 하상시각장애인 복지관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어요. 그 합격 소식을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한 것보다 더 기뻤어. 내가 하고 있는 봉사가 헛되지 않구나. 이렇게 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구나. 그런 이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시각 장애인들의 90% 이상이 말이죠. 생후 1년 이후에 발생한 후천성 장애인이래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40세 이후에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충분히 언제든지 시각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기대보다 많이 약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가 그 봉사활동을 6년 정도 했는데, 거기서 책을 읽는 게 한 번 읽으면 3시간 내지 6시간 읽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척추에
병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될 수 있으면 어디서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그 시각장애인한테 책을 읽어주는 봉사는 중간에 그만두었는데 언제라도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하고 싶은 봉사입니다. 예. 또 한 번은 제가 분당 FM 방송국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대담을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젠가 성남아트센터에서 저를 찾더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친구들과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밴드 활동을 하거나 문학 동호인을 하거나 미술 동호인을 하거나 이런 클럽이 어느 대학의 용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성남 분당에 무려 1103개가 있대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런 동호인들끼리 연합회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해서 그거 좋지 하는 생각이 저도 이제 동참을 하기로 했는데 한국각중앙연구원에서 창립 대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초대 운영장으로 추대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만든 연합회가 사랑방 문화클럽이라고 지금도 이제 성남 분당에서 성남 아트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남 분당 시민들한테 이런 동호인 클럽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뭘까,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그래서 물었어요. 지금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뭡니까? 그랬더니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강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애로사항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찾아봤어요.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나교회라고 분당에 있는데 규모가 꽤 크거든요. 거기 공간이 많아요. 목사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 공간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공짜로는 안 빌린다. 우리가 지역 화폐를 만들었어요. 너울이라는 그런 통장까지 만들고, 그래서 그 공간을 빌려주면 우리가 지역 화폐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대신에 만약에 만나교회 교인들이 기타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르칠게요. 그 지역 화폐로 우리가 받고, 그러니까 돈이 오가지 않고 그런 지역 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장소를 교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공간을 포바스 병원하고도 자매 결혼을 해서 이런 공간을 동호인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을 좀 해줬고요. 강사는 어떻게 구하지? 그러다가 아까 길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요들송 가리키는 제 지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김 사장, 좀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 여기 분당에 거주하시는 아주머니들을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요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무료로?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좋습니다 하고 와서 이제 만나교회 그 공간을 이용해서 분당에 있는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요들송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발표회를 하는 날이야. 그게 이제 성남아트센터 그래서 발표회를 하는 모습인데 그 사이에 그때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있습니다. 구경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범한 주부들이 요들을 배워가지고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었죠. 제가 사는 동네가 성남아트센터하고 바로 길 건너에 있었어요. 어느 날 공사를 해서 뭔가 했더니 문화예술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문화예술센터가 200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집 옆에도 있고 나도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원봉사를 지원을 했죠.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연극, 미술, 음악, 영화 이런 평론가들을 모시고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거기서도 또 나이가 많아서 교육생 대표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육생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고 관계부서에 가서 그 명단을 보니까 대기업 임원도 있고 또 동시통역사도 있고 KBS에서 30년 이상 방송 작가로 활동했던 분들도 있고 물론 평범한 주부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분들은 자기가 사회에서 경험했던 커리어를 활용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떨어진 일은 여기저기서 서서 그때 당시 초기이다 보니까 관객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분들한테 동선을 알려주는 봉사라든지 뭐 또 포스터를 붙이든지 아니면 창고를 정리를 하든지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는 내 커리어를 활용을 해서 그런 봉사를 하고 싶었거든. 단순한 일보다. 그럼 물론 단순한 일을 그런 폄하를 하려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은 이왕이면은 자기 커리어를 활용을 해서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지를 않았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방 문화클럽이라는 곳에서 이제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봉사 활동을 했었고 또 한 번은 거기에서 나오는 월간지 편집장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썼습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을 해서 나름대로 봉사의 보람을 느꼈는데 자원봉사를 자기 커리어를 활용해서 하기를 원했던 분들이 그만두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영국의 U3A, University of the Third Age라는 대학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대학은 내가 아는 것은 가르치고 모르는 것은 남들에게 배운다라는 간단하고 명쾌한 논리로 운영되고 있는데 1년에 연회비가 67파운드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2만 원, 월 한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대학을 우리 사회에서도 하면은 어떨까?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동시통역사한테 어학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그분 기꺼이 해줄 것 같고 방송 작가한테 글쓰기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그분 기쁘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마침 201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은퇴 후 8만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주제로 에세이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도 영국의 U3A 같은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글로 적어서 응모를 했는데 발표 하루 전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가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예,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 시상식에서 대상에 선정돼서 상금도 많이 받고 거기서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길이 있었죠. 예. 제가 이거를 하면서 동시통역사로 일했던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 내가 분당의 아름다운 인생학교라고 어른들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데 여기서 어학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 좋지요. 제가 가겠습니다. 또 음악을 전공한 사람한테는 여보, 여기 내가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당신 여기 와서 서양 음악사를 좀 가르쳐 주면 어때? 좋지요. 그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눠주기를 원했더라고요. 예. 노인이 불타면 도서관 하나가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 같다는 얘기처럼 우리 시니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남들한테
나눠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를 2013년도 분당 순회동에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 병원 사부에 우리 학교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를 본 AK프라자 백화점의 문화 아카데미 팀장이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공간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냥 무료로. 그래서 우리가 그쪽 문화 아카데미랑 협업을 하면은 훨씬 좋겠다는 생각에서 AK프라자 백화점에 찾아가서 거기서 마련한 공간을 갖고 여러 가지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근데 이렇게 공부만 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갖고 있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물건들 그런 거를 갖고 와서 여기서 경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집에서 쓰지는 않지만은 새 대리미야. 근데 대리미 쓸 일이 없어. 버릴 수는 없잖아. 그걸 여기 갖고 와서 영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1,000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난 2,000원, 난 3,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경매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반을 노숙자 급식소에 기부하고 반은 그 사람들을 줬습니다. 또 책이 많은데 이제 그 책은 안 봐. 버리기는 아깝잖아. 그 책 다 갖고 와서 여기서 정가에 상관없이 1,000원에 사간다. 그런 이제 행사도 했고요. 요새 이제 당근마켓과 흡사하죠. 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인생님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있는 노숙자 급식소 안나의 집에 찾아가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급식 봉사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급식은 못하고 도시락 배달해주는 그런 이제 봉사를 하고 있죠. 2018년도에 신문을 보니까 KBS TV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민국 나눔 국민 대상이라는 거를 이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학교가 나눔 국민 대상을 주관하는 KBS에 우리의 활동을 적어서 냈습니다. 심사 결과 대한민국 나눔 국민 대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상을 받았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시상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같은 유니버시티 오브 더 서드 에이지, 유스레이라는 학교가 지역 곳곳에 무려 1,050개나 된다고 그래요. 많은 데는 3,000명, 적은 데는 뭐 30명도 있고 보통은 한 25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일에도 시민대학이라고 900여 개가 있습니다. 저는 분당의 아름다운 인생학교뿐만 아니고 이런 걸 지역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최근에 작년 8월 달에 위례 신도시에 위례 인생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문체부에서 또 연락이 와서 국립도서관에도 인생학교를 설립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해서 국립중앙도서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문체부 산하 반포의 국립중앙도서관에 인생학교를 설립하기로 다 상의를 해서 마쳤는데 작년 2월 달에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여름 학기로 미루고 가을 학기로 미루다가 지금도 코로나가 지금 종식이 안 돼가지고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이제 여기저기 이런 인생학교를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학령 아동들이 많이 줄어가죠. 또 이런 공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인생학교를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우리 회원들 중에서 70이 넘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경로당에 안 갑니다. 내가 무슨 경로당에 가냐.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 이후 사람들은 과거의 노인들하고 다를까 같을까? 다릅니다. 굉장히 지식 수준도 높고
문화생활도 많이 한 데다가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그래서 저로서는 전국에 있는 경로당이 6만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일부라도 인생학교를 전환해가지고 노인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문화센터로 삼아서 인생학교처럼 서로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지금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 2막 여가 활용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 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의견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